자, 아까 2절 우리 교재로는 23페이지에 행정의 본질적 가치 부분이 있죠. 거기를 계속해서 볼게요. 자, 가치 부분은 굉장히 다 중요한 논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금 봤던 공익이나 조금 이따 볼 뭐 형평성, 정의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아까 공익 부분을 봤는데 공익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로 크게 나눠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실체설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어떤 전체 사회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다 알겠네 그러면. 행정학과. 알았어. 그만 좀 해. 반면에 과장설이라는 거는 어떤 뭐 초월적인 하나의 공익이라는 개념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총합해 놓은 게 결국 공익이라는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적 이익을 더할 수가 있느냐? 개인의 욕구는 다 다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게 결국 어떤 전체에 있어서의 공익이 된다라는 게 과정설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킨 절충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걔는 이제 실체도 과정도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익이나 전체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절충설 내지는 합의설 이렇게 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실체설이랑 과정설에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뒤에 문제 두 개를 실어놨죠. 요거 한번 요 두 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 문제 같이 보고 같이 풀어봅시다. 잘 푸시네. 맞아요? 아니 그까지는 안 보여 여기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안 보이는데 그냥 풀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 누가 골랐다 약간 이 정도. 그거 같이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자 대충 푸셨으면 같이 한번 보면서 해설을 해볼게요. 자, 이제 결국 실체설과 과정설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걸 지문화 시켜놓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 봤더니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까 그 서로 A랑 B랑 같이 이제 서로 상호 절충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거,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아놓은 그게 공익이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그 절차를 공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맞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그다음에 2번이 좀 어렵긴 한데 실체설에도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해서 전체 총 효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공익에 도달한다라고 본다라는 실체설의 하나의 입장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절충설이랑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게 있구나를 받으시고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 3주는 그냥 기초 개념만 전혀 이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만 잡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행정학은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용어 계속 언급할 거야. 막 인강 보시는 분들이 저 전공자는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의아해하실 때까지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죠? 그래서 용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행정학 전공한 게 저도 행정학 전공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용어를 이제 들었던 사람과 안 들었던 사람의 차이가 커 처음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정도를 경험을 했다라는 게 행정학과 출신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못하기만 해봐. 막 이래. 어쨌든 그래서 일단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은 자, 맞아요. 실체설에는 도덕적인 절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익의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틀려요? 왜? 도덕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초월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공익. 죄송해요. 반대로 알았어요. 과정과 실체를 잘못 알았어요. 개념 내용을요? 네. 왜? 잘못 용어를 혼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만 이해됐으면 괜찮아요. 내 잘못이지 뭐. 학생이 무슨 잘못이야. 제대로 설명 못한 선생 책임이지. 그죠? 머리 탓인 거. 아니야. 또 왜 그래 갑자기. 장학 모드 들어가면. 참. 그래서 아무튼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실체설은 위에 거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형이상학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개념이야. 보통 사람은 공익이 뭔지 모르는데 이 형이상학 철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루소, 헤겔 같은 대표적인 형이상학 철학자들은 알고 있다. 공익이 뭔지.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 실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죠.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제로 보는 관점. 그래서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그리고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실체설. 맞죠? 그러면은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결국 4번이 틀렸겠죠. 실체설인데 뒤에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이거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절차설. 다른 말로는 과정설. 똑같은 말이죠. 절차설, 과정설. 어쨌든 요 합의 과정, 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실체설 아니고 과정설.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공익에 대한 개념의 실체설,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위에 1번 문제는 서울시 올해 9급 나왔던 문제고 2번도 국가직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개념만 대비할 수 있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번은 몇 번이에요, 답이? 확실해요? 맞아. 3번 맞아요. 3번. 잘하시네. 3번 맞아요. 3번 맞아요. 와, 설명도 안 들었는데 문제 맞춘다. 기본 개념, 기본기가 있구나. 자, 1번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실체설 아니고 절차설.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절차설, 과정설이죠. 절차설, 과정설 두 개 똑같은 개념. 자, 그다음에 2번에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 루소가 있다. 실체설, 형이상학 실체설, 형이상학자들 실체설. 그다음에 3번 실체설은 아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되게 공익,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공익이야 이러면서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사용되기가 쉬운 게 실체설이에요.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난 알고 있어. 이게 사실은 공익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사용될 위험 소지가 있는 게 실체설. 맞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라는 입장 아니고 명확히 구분된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는 실체설. 이거는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결집시켜 놓은 그 총합의 공익이라고 보는 거니까 얘는 두 개는 같은 개념이다 결국. 다만 그걸 어떻게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보는 게 과정설. 자,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죠. 과정설 아니고.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됐죠? 자, 공익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에서 사회적 형평성. 자, 이것도 A급 논점이에요. A급 논점. 아까 A급, B급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지엽적인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려다 보면은 오히려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웬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약간 그런 말 있잖아. 잘 버리는 사람이 합격한다고. 합격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또 아니라고 하겠지. 운이 좋았습니다. 막 이러겠지. 근데 아무튼 근데 운도 중요해. 시험에서는 진짜 운이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는 양보다는 정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을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얘를 이제 최우선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양은 부차적인 거예요. 오히려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 이것도 A급 논점. A급 논점. 의의는 쭉 한번 읽어봅시다. 뭐 사회적, 경제, 정치적 약자한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A념 이런 거죠. 몫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배분적 정의 뭐 그래서 누구한테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약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대두 배경이 있는데 아직 그 접근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후기 행태주의 이런 내용은 좀 생소하고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실적 이론이라 그래서 능력 이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본인이 더 많은 공헌을 하고 본인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급부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수입으로 치면은 자, 이 분명히 능력이고요. 여기 뭐 수입이라고 합시다. 자, 능력에 비례해서 본인이 갖고 가는 수입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본인의 능력에 비례해서 본인이 갖고 얻을 수 있는 수입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맞다, 공평하다라고 보는 입장. 보통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얘를 이제 실적 이론, 능력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반면에 평등 이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평등 이론. 그리고 아까 학생이 물어봤었던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아까. 그 입장이 이거예요. 형평 이론 내지는 평등 이론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괜찮나요? 왜 이렇게 질문한 게 부끄러워? 본인이?
아 괜찮아요. 생뚱맞은 게 아니야. 어차피 행정학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 다만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랐었던 것뿐이지. 근데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은 여기서 이제 형평 이론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론이 있어.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봤더니 절충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자기 능력과 실적이랑 관련 없이 기본적 욕구와 충족되어야만 공평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래요. 이거는 이제 요 도표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는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까지는 동일하게 똑같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요만큼은 자기 능력 상관없이 실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고요. 본인의 생존권이 확보가 되면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비례해서 수입을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다 똑같이 하자는 거 아니잖아. 요만큼까지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본적인 욕구는 누릴 수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 예고 3번 욕구 이론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형평성과 관련되는 이제 접근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적 이론, 능력 이론, 아니 평등 이론. 완전히 똑같이 가자. 사회주의자들의 시각. 실적 이론은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이었죠. 욕구 이론은 그래도 기본적 욕구까지는 동일하게 똑같이 충족시켜주자. 이렇게 보는 입장. 개념은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기본 기초 강의니까 개념이 이제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할게 이제. 너무 많이 재미없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밑에 보면은 수직적 형평, 수평적 형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개념만 아시면 돼. 내용은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 이런 표현들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수평적 형평이라는 거는 똑같은 건 같게 대우를 해준다. 자, 이건 아까 봤던 실적 이론 요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 똑같이 기회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자, 수직적 형평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거는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이어서 그래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 욕구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수직적 형평.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다르죠. 수평적 형평은 똑같이 기회 제공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수직적 형평은 아니다.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 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인데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롤스의 정의론. 롤스라는 학자는 행정학에서는 자주 언급되는데 보통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의론이라는 주장을 펼친 학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사회주의자들의 견해가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견해를 절충서를 주장한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슬 하품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떻게 정색하고 그래. 자,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이제 절충한 내용을 주장한 학자예요. 롤스라는 학자인데, 자, 모든 가치는 이제 평등하게, 다만 불평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최소 수혜자들, 사회적 약자한테 유리할 때에만, 이 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만 그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가 최소한 주어져야만, 너무 이렇게 큰 현저한 불평등은 허락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너무 큰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 자, 이 사람은 특이한 게 기본 가정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 이것도 용어가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기본 가정. 자, 원초적 상태라는 거를 가정을 했는데 원초적 상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인지상 조건. 자, 요런 용어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자,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무지의 베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 어떤 전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다, 무지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표현을 했대. 이렇게 베일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은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다. 자기와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서로 관심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내 개인의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다라고 롤스는 이제 기본 가정을 했어요.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자기와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무식한 사람들인데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내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느냐.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어. 그럴 때에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A라는 대안과 B라는 대안이 있는데 A라는 대안은 뭐 확률이 한 70% 돼요. 확률이 70% 되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뭐 내가 투자한 뭐 금액의 한 2배 정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대안은 확률은 한 40%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확률은 낮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한 5배 정도 돼. 자, 그럼 이럴 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롤스는 주장을 했냐면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위험이 더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은 뭐예요? A지, A. 얘는 위험이 적잖아. 위험이 적고 대신에 2배밖에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지만 다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보다는 위험이 적은 거죠. 자, 그래서 롤스의 가정에 따르면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A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롤스가 가정한 최소 극대화의 원리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수익률은 비록 떨어지지만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 자, 요 기본 가정 3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 기본 가정 용어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물어봐 드릴게. 3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다.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이 용어 되게 입에 잘 안 붙죠.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그다음에 자기와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의 베일. 잘하시네. 무지의 베일. 그다음에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 최소 극대화의 원리. 요 3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이 이론을 배경으로 삼은 거예요. 이론을 출발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원리 부분을 보시면은 2개의 원리를 크게 주장을 했어요. 1원리가 있고 2원리가 있다. 1원리가 있고 2원리가 있다. 자, 1원리는 뭐냐면은 기본적 자유를 똑같이 동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게 1원리예요. 1원리.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한다.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게 1원리.
자, 이거는 뭐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일 수 있죠.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제공받으면 된다. 그게 공평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차등 조정의 원리라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두 개의 세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세부 원칙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을 받으면 된다. 기회를 똑같이 제공을 받으면 된다.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으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기회를 만약에 똑같이 주어졌더라도 뭔가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할 때에는 요 두 번째 원리인 차등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은 거기 밑에 첫 번째 줄에 맨 뒤에 있죠.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된다. 기회만 충분히 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해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차등의 원리. 자, 그래서 롤스는 정의를 두 개의 원리로 나눠서 설명을 일단 했고요. 1원리는 그냥 자유를 최대한 동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 원리는 두 개의 세부 원리가 있었는데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 하고요. 근데 만약에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이 생기면 그때는 두 번째 원리인 차등의 원리를 적용해서 불평등을 시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밑에 칸에 보시면은 이 원리 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자, 만약에 원리가 두 개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1원리가 일단은 2원리보다 우선. 화살표가 이렇게 되게 1원리가 우선이라는 거죠. 1원리가 더 우선하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2원리가 두 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선돼야 되느냐? 차등 원리가 기회균등 원리가 차등 원리에 더 우선해서 기회균등 원리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 자, 그게 이제 롤스가 생각한 절충적 입장에서의 정의의 개념이었어요. 자, 근데 얘는 절충을 했더니 절충안이 보통 그렇거든요. 절충적 시각이 보통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양쪽 모두한테 다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도 마찬가지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둘 다한테 다 비판을 받았어. 자유주의자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사회주의자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자, 이게 이제 절충적 시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둘 다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들한테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리주의자들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전체 총 효용의 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결국 총 효용을 해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최소극소화의 원리, 최소극대화의 원리가 이게 기본 가정 자체가 굉장히 가정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한 요 기본 가정 원리에 대한 비판을 또 받았던 거죠.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롤스가 주장했던 정의론인데, 원래는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렵게 펼쳐져 있잖아요. 롤스의 정의론 뭐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 내용인데 그거를 시험에 맞게 압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약. 우리는 행정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행정학 개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서 거기 밑에 문제를 한 두 개 정도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이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봤어요? 이번에 원리는 있는데 숫자가 없죠. 죄송해요. 나 오타야. 자, 이번에 1번은 괜찮고 2번 질문, 요건 1원리는이고요. 1원리는 숫자를 1 써주세요. 1 써주시고, 3번에 거긴 2 써주시고, 4번에 2 써주시고, 자, 이건 오지선다였어가지고 5번에는 앞에 1, 뒤에 2,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어요. 뒤에 2, 이렇게 1, 2 써주시면은 푸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두 문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풀고 해석해 봅시다.
잘하시네. 그러면 행정학은 뭘로 공부했어요? 어떤 준비, 어떤 준비를 했어 지금까지? 아니, 행정은 공부한 적 없어요. 안 했어 아예? 공무원 하면서 한 번도 없어? 네, 학교에서만? 그렇죠. 그래? 그렇구나. 과목이 행정학이 아니라 그치, 할 필요 없죠. 진도 시험들 음. 행정학 행정법도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진급까지 생각하는. 실무사건도 진도예요? 거기서도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 강의나 아직 수험서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 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쉬운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왜 표정이 왜 그래? 또, 아니야. 이거 쉬운 내용인데 처음 들어서 그래, 오늘. 생전 처음 들은 내용이라서 낯설어서 그러. 자, 풀어보셨어요? 자, 1번 롤스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틀린 거는 혹시 몇 번 골랐어요? 1번이요? 맞아. 1번이에요, 1번. 1번이 옳지 않은 거.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싣고 있다. 그렇지. 자유방위주의 입장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자유주의랑 사회주의를 절충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적 입장보다는 또 틀렸고, 그냥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고, 절충적 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이 틀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고른 거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그래서 일단 다 맞는 거예요. 2번 뭐 사회적 모든 가치는 일단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불평등하게 만약에 배분이 됐을 때에는 최소 수혜자한테 어떤 현저한 불평등이 없을 때에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적 총체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공리주의도 너무 현저한 불평등은 정의에 위반된다라는 게 롤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뭐 이성적 판단에 따를 때에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따른다. 라는 거는 아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들은 그래도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게 롤스의 정의론의 입장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사실 시험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기본 가정만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지문이 있으면은 1개, 2개 정도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웬만한 거는 무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중도적 입장이라는 거를 잘 골라주셨기 때문에 학생이 잘하셨고요. 2번. 자, 사회적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뒤에 학생이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고 싶었군요. 이거밖에 몰랐어. 네, 5번 맞아요. 5번 맞고요. 2번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틀렸죠. 자, 일단 1원리가 2원리 우선하는 거는 맞죠. 근데 2원리 중에서는 더 우선하는 거는 차등 원리 아니고 기회균등의 원리죠. 기회균등의 원리. 그래서 5번이 틀린 것. 나머지 1,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쭉 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좀 뒤에만 몇 개 쭉 훑고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지루해도 참아주시고. 자, 자유와 평등 개념인데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 간섭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정학에선 자유를 그래도 소극적 측면에서의 자유랑 적극적 측면에서 자유 두 개를 나눠서 접근을 해요. 소극적 자유는 그냥 간섭 안 하는 거, 강제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요. 적극적 자유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거를 적극적 자유 이렇게 해서 두 개 자유 개념을 나눠서 접근을 하니까 개념만 두 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유의 유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평등의 유형도 두 개로 나눠서 접근을 해요.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용어가 생소하면 안 돼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절대적 평등은 아예 똑같이 말 그대로죠. 아예 똑같이 접근하는 거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은 능력, 이 사람이 어떤 만큼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를 하는 거. 이거를 상대적 평등. 그래서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불평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이 갖는 각자의 능력과 기여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남아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걔를 상대적 평등이라고 정의 내려요. 자, 두 가지 평등의 두 가지 개념 절대적 평등이랑 상대적 평등 요 두 개도 정리해 두시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요것도 정리해 두시고 이건 너무 쉬워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딸려 있죠. 자, 그다음에 수단적 가치. 아까는 이제 본질적 가치였잖아요. 본질적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게 본질적 가치였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그걸 수단적 가치라고 해서 두 개를 나눠요. 개념 구분을 할 때. 수단적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수단적 가치는 오히려 더 쉽죠. 본질적 가치는 좀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수단적 가치는 이건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내용이 좀 더 쉬워요. 자, 민주성 당연히 중요하죠.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민주성의 핵심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그냥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쭉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민주성과 관련이 높은 제도는 엽관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엽관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거는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여지없이 못 들어봤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엽관주의가 뭐예요? 학생. 아니 뭐지? 겸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는 걸 얘기해도 이게 그거요. 우리 인사행정론에 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관료를 뽑는 방식, 채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엽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말로 전리품 한자죠. 전리품. 이것도 한자인데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뭐 그 나라에 가서 뭐 귀중품, 금은보화, 뭐 물건들, 뭐 심지어 이쁜 뭐 여성들까지도 같이 본인들이 이제 어떤 수확물로 챙겨갔잖아.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역관이라는 건 그 전리품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역관주의라는 거는 뭐냐? 라는 거는 관료를 채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본인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공직 자리에 임용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을 역관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무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직책, 보통 뭐 장관, 뭐 지자체장,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닌. 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본인 정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히잖아. 공직에 임용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관주의적인 관료 채용 방식, 공직 임용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관주의. 그러니까 본인이랑 더 학연이 됐든 혈연 지연이 됐던 본인들랑 더 정치적으로 같은 정치 동료들을 원하는 자리에 앉히는 방식, 꽂아놓는 방식, 약간 이런 거 정치적으로 임용시키는 방식, 그거를 역관주의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이 뭐냐면은 실적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용시키는 방식을 실적주의 관료 임용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의한 선발, 공무원 시험에 의한 관료 선발 방식을 실적주의적 임용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역관주의가 지금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실적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적주의의 중심에 역관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고위직에만, 장관 같은 직에만. 자, 그래서 어쨌든 역관주의라는 거는 관료를 채용하는 방식을 나와 정치적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방식으로 공직을 임용시키는 걸 역관주의라고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역관주의는 그러면은 그런 거다. 정치적으로 임용을 시키는 거네. 근데 그게 왜 민주성과 관련이 높은 제도일까요? 이거를 통해 정당을 택하는 수 있을까? 감이 있네. 선거를 통해서 누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원하는 정당한테 투표를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국민의 원하는 요구에 대응을 해줘야지. 왜냐면 그때 국민의 요구에 대응을 안 해줘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선거에서 패배하거든. 그러니까 이 정당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성을 더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역관주의는. 근데 실적주의는 어때요? 공무원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뽑잖아. 근데 이 공무원들은 선거에 지든 말든 이기든 상관없이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그냥 밥그릇만 잘 보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역반주의와 실적주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직을 뽑는 방식을 역반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치이고요. 실적주의는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민 요구에 대응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 역반주의는 그래서 민주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민주성과 관련성이 낮은 제도.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옆에 실적주의. 정치적 중립. 이거 마찬가지.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고 공무원 일을 하겠다. 이거니까 정치적 중립. 이거 마찬가지죠. 자, 뒤에 나머지는 MBO 뭐 이런 것들은 더 그 단원별로 더 이해를 하셔야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역반주의,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 그래서 역반주의는 민주성과 관련이 높다. 직업공무원제랑 실적주의는 민주성과 관련이 낮다라는 것만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성과가 있어 오늘. 자, 그다음에 뭐 합법성 이런 거 있는데 한 5분 더 설명을 할게요. 합법성.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법을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반드시 행정을 할 때는 법을 떠나서는 안 되고 법을 준수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행정의 통일성, 뭐 객관성, 일관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근대 입법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이제 가치다 이런 내용들 쭉 있고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행정학과 관련해서는 이런 동조과잉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동조과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생소하지 않게 기억을 해두세요. 동조과잉 이거 뭐냐면은 뒤에 설명이 있죠. 가로 안에 목적 수단이 바뀌는 현상, 대치되는 현상 그걸 얘기해요. 어떤 목표를 막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보통 정해놓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위해서 절차를 정해놓은 건데 나중에는 두 개가 바뀌어가지고 이 절차를 고수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목표와 상관없이 오히려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는 안중에도 없이 그게 이제 동조 과잉 현상.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요 표현 동조 과잉이 뭔가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형식주의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마찬가지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법이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제 법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법 따로 현실 따로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법이 만들어져서 두 개가 이제 괴리되어 있는 현상. 그거를 형식주의라고 해요. 행정의 경직성 뭐 이런 건 행정 편의주의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인 표현들이니까 이런 두 개만 기억하시고 동조과잉, 형식주의 뭐 이런 것들. 자, 밑에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 있는데 상식선에서 능률성이랑 효과성은 어떻게 다른 개념이에요? 인풋 아웃풋의 그치 비율이지. 얼마나 적은 인풋으로 그쵸. 인풋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 그것만 문제 삼는 게 효과성. 능률성은 내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게 능률적인 거고요. 효과성은 얼마를 투자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으면 그게 효과적인 거고 효과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얻었어. 그러면 그건 굉장히 능률적인 거죠. 근데 효과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1억을 투자했건 10억을 투자했건 상관없이 내가 더 큰 아웃풋을 얻었으면 뭐 200억을 벌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가 상관없이. 내가 2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벌었어도 결과적으로 200억을 번 게 더 크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인풋, 아웃풋. 그 개념 중요하죠. 능률성의 유형에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눠요. 기계적 능률성, 그다음에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개념을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기계적 능률성은 그냥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대차 대조표적 능률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 학자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적 능력이라는 거는 그렇죠. 인풋 대 아웃풋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기계적 능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기계적 능률. 그래서 뭐 수치적 능률, 금전적 능률, 양적 능률, 그다음에 단기적 능률, 뭘 가치적 능률, 되게 유사한 개념이 많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지문화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 말을 바꿔서 단기, 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능률, 그다음에 사실적 능률, 좁은 의미의 능률. 이 많은 표현들이 다 지문으로 그때그때 수시로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률. 그다음에 단시한적, 근시한적 능률 뭐 이런 것들.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몰가치적 능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냐 하면은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능률인가? 그러니까 능률은 있는데 인풋 대 아웃풋의 개념은 있는데 이거의 가치가 따로 가치 결부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능률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능률성의 개념을 산출을 하는 건데, 반면에 사회적 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얼마나 인간의 발전에, 그다음에 민주성의 발전에 더 기여를 하는 의미의 능률인가,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이에요. 자,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의 그 개념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것도 용어가 인간 민주적 능률뿐만 아니라 상대적 능률, 그다음에 아까는 단기적 능률이었잖아요. 얘는 장기적 능률, 발전적 능률, 그다음에 가치, 질적 능률,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회적 능률, 딱 봐서 이게 좀 안 좋아 보여. 그건 기계적 능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 또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디목이라는 학자가 이 사회적 능률 개념을 제시했다. 디목. 아까 나온 대차대조표적 능률은 사이먼이 자주 나와요. 사이먼이 자주 나온다. 밑에는 귤릭도 나오긴 하는데 사이먼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반대 사회적 능률은 디목이라는 학자가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바로 같이 풀 수 있어요. 디목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봐도 4번이라는 게 보이죠. 장기적 능률이라고 했잖아요. 단기는 근시안적인 거니까 안 좋은 거는 다 기계적 능률성. 이거는 사회적 능률성, 장기적 능률성이죠. 사회적 능률성은. 자, 4번이고요. 효과성 아까 결과만 고려하는 거, 그게 효과성이고요. 이론적 배경, 이거 나중에 어차피 딸 건데 발전행정론에서 중시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성과만, 결과만 나오면은 좋은 행정이야라고 접근을 했던 게 발전행정론의 기본 어떤 가치였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만 있으면 돼라는 게 효과성, 인풋 대 아웃풋을 고려해야 돼라는 게 능률성.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같이 고려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3번에 나오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생산성은 능률성도 고려하고 효과성도 고려하고, 그거를 생산성이라고 더 넓은 의미로 쓰일 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효율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용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효율성은 생산성이라고도 하고, 능률성과 효율성을 둘 다 고려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밑에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리고 같이 볼게요. 틀린 것만 정확하게 골라내시면 돼요.
자, 정답은 진짜요? 맞아. 이거 개념만 알면 맞죠? 3번 맞아요. 잘 푸셨어요. 능률성이 두 개 바뀌었죠. 목표의 달성도만 중시하는 게 효과성. 효과성. 그다음에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 인풋 대 아웃풋의 그 관계를 고려해서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결과만 보기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약간 어려운 점인데 그거를 이해를 통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풋 대 아웃풋을 고려하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 고려한다 이런 의미라서 자 이거는 능률성, 그다음에 달성도만 중시하는 거는 효과성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첫날 다룰 만한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분의 1도 아니지. 근데 이제 기초 이론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 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다음에 행정 접근 방법 이런 거 있거든요. 행태주의니 뭐 신행정론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고 1단원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일단 얼굴 보고 같이 어떻게 할지 호흡을 맞춰보는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